오늘의 주제는 팩트체크, 케톤 식이요법, 그리고 대마, 의료용 대마입니다. 소아 뇌전증 환자는 성인에서보다 좀 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약물이나 수술 치료 외에 식이요법이라든지 또 의료용 대마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식이요법과 대마 오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님과 또 이러한 치료에 대한 다양한 팁을 전수해 주실 이대 서울병원 소아신경과 최한솜 교수님이십니다. 우선 항경련제 약물 치료는 소아 뇌전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처음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후에 약 50에서 60% 정도는 한두 가지 약물로 비교적 잘 조절돼서 일정 기간 동안 치료 후에 약물을 끊고 정상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한 전체 환자의 약 10에서 20% 정도는 여러 약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련 증상이 지속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으로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는 성인에 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뇌전증 병소를 제거하는 절제술뿐만 아니라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근 여러 병원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인 케톤 생성 식이요법과 의료용 대마인 에피디올렉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법들이 약물 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이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케톤 생성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탄수화물을 극도로 이제 제한하는 게 가장 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또 많이 섭취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단백질은 그렇게 제한하지도 그렇게 많이 허용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게로 따지면 지방하고 그 다음에 기타에는 탄수화물하고 이제 단백질이 포함이 되는데 그 비율이 4대1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식사는 이 비율이 거꾸로예요. 거꾸로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많이 먹으면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케톤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케톤체 그 자체가 또는 케톤체가 생기는 그 과정에서 이런 항경련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케톤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단순히 그냥 탄수화물만 줄인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요즘 다른 엄마들 이거 따라한다고 식이요법을 막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중요한 건 케톤체가 생성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끔 환자 보호자분들 중에 그냥 일반 식사를 하는데 그냥 탄수화물을 좀 줄입니다. 그쵸. 이렇게 그거는 전혀 이제 케톤 식이가 아닙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4대1 이런 비율만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아이가 먹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식이요법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좀 되어 있는데 선생님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식이요법의 종류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그 항경련제 이렇게 투약을 해도 우리 의사들이 처음부터 고용량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용량에서 뇌전증이 조절되는 걸 관찰하면서 이제 용량을 올리듯이 케톤 식이는 그 약물이 어떻게 보면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의 비율에 따라서 고전적인 케톤 식이라는 게 지방 비율이 가장 높은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식이요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최한솜 교수께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케톤 생성 시기가 이제 1921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올해가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장 고전적인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제 4대1 성분으로 케톤은 그러니까 지방 대 비지방의 비율로 이제 4대1을 맞추는 시기가 가장 기본적인 케토제닉 다이어트이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많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게 이제 모디파이드 에킨스 다이어트 이제 MAD라고 저희가 하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조금 더 비율을 낮춘 것이 이제
그러니까 글라이세믹 인덱스, 그 혈당 지수라고 저혈당 지수 네. 그런 시기로 이렇게 3단계로 나뉘고, 최근에는 이제 MCT 오일을 또 많이 쓰면은 이게 또 맛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이걸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율을 올린 게 MCT 다이어트라고 요즘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요법 자체를 이제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할 수는 없을 텐데요. 보통 어떤 환자들한테 가장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꼭 식이요법을 했으면 하는 환자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 최한성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흔한 병은 아닌데, 우리 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양소가 포도당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포도당이 이게 우리 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뇌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영양소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당도 당연히 이제 그런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문짝이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제대로 못 들어가면 대신에 케톤은 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도당 수송자 1 결핍 증후군이라고 가끔 진단이 됩니다. 이런 환자들한테는 식이요법이 거의 유일한 그런 치료가 되고요. 거의 가장 좀 흔하게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시도하는 환자들 중에 이제 영아 연축, 그리고 또 드라벳 증후군, 이런 환자들이 또 케톤 생성 식이요법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이제 2019년에 이제 새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는 2가지 이상 항경련제가 잘 듣지 않는 나치성 뇌전증에서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권고 사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가진 뇌전증 어떤 종류이든 항경련제들이 좀 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진이랑 상의가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질병은 이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할 수 없는 또 그런 대사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시작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진짜 식이요법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간단한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네. 어떤 주의사항이나 또 팁 같은 게 있으면 실제로 아마 최한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먼저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하려면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 병원에선 입원을 1, 2주 정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몸 안에서 케톤체를 저희 기존에 쓰던 탄수화물 대신에 이제 사용하는 과정으로 몸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의료진이 미리 확인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원을 하게 되고요. 입원을 해서 시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먹고 있던 항경련제를 모두 당이 없는 제재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수액도 이제 당이 없는 제재로 다 조절하게 되고, 병원들마다 프로토콜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4, 5일에 걸쳐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해진 열량에서 이제 3분의 1, 3분의 2, 100% 이런 식으로 열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열량을 처음부터 100%로 시작하는데 뭐 케톤 생성 비율을 천천히 높여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시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아이들이 이걸 진짜 잘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집에 가서 또 내가 이걸 잘 준비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되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재료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토니아라는 제제가 나와 있는데, 이 케토니아는 저희 약간 바나나 맛 우유 맛이 나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케톤 생성 비율이 4대 1로 이미 제조된 음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간식이나 아니면 식사할 때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 홍보는 아니지만 이 케톤식 식사 가이드라는 이런 케톤 생성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영양소들 이제 그런 고르는 방법,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레시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만드는 거 힘들지 않은가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케톤 생성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일단은 재료들을 정확하게 계량을 하고 무게를 재고, 그리고 각 재료들을
남김없이 섞은 다음에 조리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음식을 아이들이 모두 다 먹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훨씬 중요하고, 레시피들의 맛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레시피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건 제가 만든 케토 쿠키입니다. 재료도 딱 3개밖에 안 되고 만드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영양사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영양사 분들하고 주로 어떤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주로 어떤 주안점을 갖고 이야기하시나요? 처음에 이 영양사 선생님들하고의 그 상호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케톤 시기를 하는 이 보호자들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수시로 이렇게 컨설테이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양사 선생님들 또 이게 가족 모임이 있어서 서로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도 있고요. 다양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잘 이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보호자들 따라올 수 있게 그런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보호자분들이 되게 걱정하실 수 있는 게, 혹시 이게 뭐 너무 재료도 달라지고 재료들이 혹시 너무 낯선 거 아닌가? 이런 것도 고민하실 수 있긴 한데, 재료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이런 사실 기초적인,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구하기 쉬운 재료들도 많이 있고, 그 재료 자체는 전자저울, 그리고 알뜰주걱, 그릇, 가벼운 그릇, 이렇게 필요한 재료들도 얼마 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상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고, 단지 부모님들이 학교나 주변 가족들이나 아이들이 실수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이번 과정 통해서 많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케톤 시기까지 이렇게 응급을 하는 경우가 여러 약물들을 이미 많이 썼던 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약물로는 이제 더 이상 조절이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식이요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물 치료입니다. 시기를 이용한 내과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개월 정도는 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가장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기가 그 전에 어떤 약물을 썼더라도 조절이 안 되는 애가 식이요법을 하면서 확 좋아지는 걸 보면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힘들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약하고 좀 달라서 몸에서 한번 이렇게 제대로 다 몸이 변화가 있으려면 적어도 한 2달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물 중단하는 것처럼 중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효과를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이 식이요법을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게 결국은 여기 뭐 숫자로 참고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 다릅니다.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긴 통계는 그냥 참고하시고, 결국은 한번 해보고 자기한테 효과가 있으면 100% 효과가 있는 거고, 없으면 0%가 되는 거니까요. 해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입원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작용은 저혈당이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몸 안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원료가 아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몸 안에서 적응을 하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병원들마다 기준을 다양하게 보시겠지만 한 45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되고, 눈으로 보이는 증상을 보호자분들도 아시는 게 중요한데, 아이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많이 막 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토를 하거나, 막 몸이 막 엄청 두근두근 하거나, 아니면 막 온몸이 떨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9mg이라고 하는데, 이제 당류를 조금, 오렌지 주스 조금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 그리고 만약 30분 후, 뭐 1시간 후 이렇게 체크를 해도 뭐 증상이 지속되거나 혈당이 계속 낮은 경우에는 포도당 수액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 소화기계 증상이 있는데, 토하거나 변비, 설사 이런 여러 증상이 알려져 있고, 이상지질 혈증 이런 부작용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것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약으로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입원 초기에는 좀 먹기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아이들이 기존에 좋아하던 메뉴나 아니면 좋아하던 식재료를 좀 응용을 해서 음식을 좀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고, 혹시 그럼에도 계속 안 먹으면 그거는 알고 보니 다른 위장 장애가 있거나 뭐 아니면 비율을 좀 변경을 해야 되거나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신장 요로 결석, 뭐 전해질 불균형, 탈수, 뭐 여러 부작용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으로 예방을 하거나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실 드물지만 위험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방 흡인성 폐렴입니다. 이거는 케톤 생성 시기가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의 사례가 들리는 경우, 누워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례가 들리면서 한 하루 이틀 내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처지고 숨쉬기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폐로 넘어가서 염증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성장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케톤 생성 시기 자체는 비타민 D나 칼슘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시작하면서 또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보충제를 저희가 권고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최한순 교수님 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위험한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 위험한 부작용이 그렇게 뭐 흔하게 하지는 않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사실 전혀 평소에 먹던 식사하고는 다른 식사가 이제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적응하는 데까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적응이 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많이 걱정할 그런 단계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저희가 원치 않은 문제는 효과가 없는 거죠. 뭐 그렇지만 그만큼 치료했었을 때 그 아이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부작용을 예방하고 아이가 잘 그 식이요법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톤 식이요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짧게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또 의료진이 다 같이 노력해야 그런 원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님,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 성공하기 위한 그런 좀 팁이나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아마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뭐 요약일 것 같은데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환자들한테 쓰는 그냥 약물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이 약 성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약물들은 이미 만들어서 무미무치로 섭취하기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반면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디까지나 음식이기 때문에 다 또 음식과 관련된 맛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캠프나 아니면 보호자분들끼리의 어떤 상호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이제 맛있는 그런 케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의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는 뇌전증 치료용 대마 오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마의 성분 중에 가장 안전한 성분이라고 하는 칸나비디올로만 구성되어 있는 에피디올릭스가 이제 허가가 됐고, 그 효과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항내전증 약물이 30가지 이상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 약물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 그런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마 성분 중에 문제가 된 환각작용이 있는 THC라는 성분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이 없는 칸나비디올 CBD라는 성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됐고, 그 다음에 THC도 무조건 금기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잘 관리하면서 쓰면 괜찮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쓰이게 됐고요. 어쨌든 이 2013년 CNN에
드라베 증후군이라고 상당히 난치성 뇌전증이 있는데 이 환자에게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씀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진 게 방송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뇌전증에서는 이 에피디올렉스라는 것이 주로 사용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에피디올렉스는 그럼 과연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처방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피디올렉스를 처방받는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일단 마약류 그런 약제긴 하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호자분들께서 이 약에 관심을 가지실 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아이가 이 처방 대상이 되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처방 대상은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이나 아니면 드라베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서 이제 발작 치료에 사용할 수 있고 올해 4월부터 이제 요양급여 인정이 되는 환자들이 생겼는데요. 그 환자들 대상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고시가 된 11가지 환경론제 중에 5가지 이상을 썼을 때 쓰기 시작했을 당시에부터 50% 이상 발작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저희가 이제 요양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흔히 센틸이라고 하는 클로바잠이랑 병용투여가 지금 권고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3개월치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평가를 해서 에피디올렉스 투여 시점에 비해서 절반 이상, 그다음에 50% 이상 발작이 감소했을 때 이제 3개월 단위로 추가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이제 발작 빈도, 약 잘 먹었는지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애가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이나 드라베 증후군을 진단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효과나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피디올렉스라는 상품은요. 대마와 관련된 성분 중에 가장 안전한 성분인 칸나비디올, 약자로 CBD라는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D 성분은 이미 유엔에서도 이제 안정성이 확보된 거고 누구도 이 CBD 성분과 관련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많이 이렇게 대중화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치료 효과보다 부작용이 별로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잠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설사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이것들은 부작용이 아니라 양리작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수면을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변비에도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 초기에 이 에피디올릭스가 오히려 더 발작을 아주 악화시키는 그런 환자들도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치료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한 30개 정도의 뇌전증 약물도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약물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더 아주 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고 사실 근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약물 하나 개발하는데 거의 조 단위의 그런 돈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약물들하고 대동소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한 2-3분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생각보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줄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 증상도 잘 컨트롤이 돼서 굉장히 저도 만족스럽게 좀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그 기준이 맞는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마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장기적인 관찰의 증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걸 환자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갖춰질 때까지는 성급하게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일 많이 진료를 하는 환자들이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제가 말이 딱 한마디가 있는데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가볍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여튼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심정으로 노력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난치성 그런 뇌전증 보호자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을 가질 주제 같은데 어느 이런 케톤 식이요법이나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혹시 아직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막 혹시 지금까지 만약 두려움을 좀 갖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면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의료진분들이랑 좀 상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증 단계에 있는 환자들한테는 다양한 옵션, 치료 옵션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난치 환자들이 이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고 또 그것이 실현될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